입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살다 보면 사람 일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닥친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탑 자산관리의 김경화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상품을 추천해드리는 보험 전문가 김경아입니다. 오늘도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후를 위한 준비에 빠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상속입니다. 자, 오늘은 현명한 상속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자 하는데요. 과거 상속세 납부는 부자들만 낸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상속세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상속세 대비를 위한 종신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일부 만나볼 주제는 나도 상속세 준비해야 할까인데요. 자, 이 부분 전문가님의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속세 굉장히 먼 나라 얘기 같이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상속세 참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속세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데 남의 말이 아닌데 나한테도 해당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나도 상속세를 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선은 상속세 세율표를 한번 볼까요? 상속세 세율표는 우리가 어디서나 흔하게 접할 수 있어요. 초록창에 세율표를 쳐봐도 이렇게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과세표준이에요. 아이고. 과세표준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그럼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과세표준은 총자산에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 상속 받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1억 원 이하면 10%, 5억 원 이하면 그러니까 2억 원부터 5억 원까지는 20%, 6억 원부터 10억 원까지는 30%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상속받을 유지분이 5억 원일까 10억 원일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 5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이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았을까요? 요즘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도 가격대가 8, 9억에서 요즘엔 10억까지도 올라간 상황이니까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아파트 가격은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상속세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공제받을 거 다 공제하고 난 세금이 과연 얼마일까?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뽑아봤는데요. 우선은 5억 원짜리 아파트예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유무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우자가 있으신 분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셔도 다 세금을 안 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가 6억 정도 되니까 안 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가치의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5억 원일까요? 주택 가격이 오른다 안 오른다 해도 연평균 상승률이 4%대거든요. 4%. 4%대면 4% 기준으로 해서 10년 후를 보니까
4% 기준하면 7억 4천만 원 정도 5억 원짜리 아파트 그렇게 오른대요. 이렇게 오르고 나면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배우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10년 후에 배우자가 계신 분은 안 낼 수도 있지만 10년 후에 배우자가 만약에 사망했다면 3,800만 원의 세금을 내죠. 이거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예시로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20년이 된다면 10년 후 아니고 20년 후 5억 원이 20년 후에 4% 주택 상승률을 따져놓고 보면 10억 원이 넘게 되죠. 그러면 10억 원이 넘는다면 과연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배우자가 살아계신 분은 1,500이면 되는데요. 배우자가 안 계신 분, 배우자가 10년 후,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나의 배우자가 계속 생존해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배우자가 안 계시다면 1억 1,9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저희 자녀가. 그런데 저희 자녀가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딱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죠. 1억이라는 돈이 솔직히 종잣돈 만들기, 1억 만들기 이런 거 은행 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1억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1억 2천 6개월 이내에 현물로 내야 된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가시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5억 말고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자세히 보세요. 10억 원이 10년 후 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14억 8천만 원. 거의 15억 정도 되죠. 그럼 이 가격에 대한 상속세는 또 얼마일까요? 배우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2억 3천에서 6천만 원까지 차이가 이렇게 나죠. 20년 후는 어떨까요? 20년 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2배로 넘게 올라요. 21억. 21억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1억 6천. 배우자가 안 계시다면 5억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돼요. 과연 우리 자녀가 내가 딸랑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했는데 우리 자녀가 내가 살던 이 아파트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찰이 5억 원 있을까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상속세가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고 나도 살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거는 단순히 제가 주택가격 아파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이외에 나머지 자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한다면 다 포함돼서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만만치가 않은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상속이 될 수 없는 그중에 무언가 하나는 처분을 하든지 팔든지 금매로 내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 보면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아지니까 조금 더 알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까 최소 5억 원짜리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이 20년 후에 상속세를 1억 2천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1억 2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릴 건데요. 방법은 두 가지겠죠. 대출을 받든지 아파트를 담보로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 보험을 활용하든지 종신보험이라는 게 사망을 담보로 보험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하면 정액으로 정확하게 바로 나오는 금액이니까 1원도 안 빠지고 나오는 금액이니까 이걸로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활용하면 어떻게 더 장점이 되는지 그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요. 대출 금액 1억 2천이죠. 1억 2천. 1억 2천에서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이율을 몇 프로로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대출 이율도 너무 높고 해서. 그런데 조금 앞으로도 계속 높을까?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선에서 대출 이율을 5%로 잡아봤습니다. 5%로 대출 이율 가정 시에 총 상환해야 할 돈이 1억 9천만 원이에요.
1억 2천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20년 동안 내가 내야 될 돈은 1억 9천만 원. 그러면 1억 9천만 원을 20년 동안 내려면 매달 얼마씩 내야 될까요? 240개월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79만 1천 원이라는 돈을 매달 20년 동안 내야 돼요. 상속세를 다 갚으려면 20년 동안 79만 1천 원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 저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세금을 20년 동안 80만 원 가까운 돈을 낸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를 고스란히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종신보험을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종신보험을 활용한다면 가입 금액 1억 2천만 원에 맞춰놨어요. 1억 2천만 원. 20년 동안 돈을 내요. 기준은 50세 남자 기준으로 해서 20년 동안 1억 2천을 사망하면 받는 1억 2천을 어떻게 준비할까? 총 납입 보험료는요, 7,369만 원 정도 되고요. 매달 내는 보험료는 30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30만 7천 원을 20년 동안 내서 1억 2천을 준비하는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면 79만 1천 원을 20년 동안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 시청자들이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때요? 조금 더 미리 준비하면 미리 생각해서 어차피 세금은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알뜰하게 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포인트가 사실은 이거예요. 국세청에서도 알려준대요. 상속세 준비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국세청에서도 보험 상품을 이용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제가 보험 전문가이긴 하지만 상속세는 그냥 내가 어찌어찌 해서 마련해서 세금은 그렇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속세만큼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상속세만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자산 확보 차원에서 종신보험을 미리 가입해 두자라고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절세를 위한 국세청 조언. 굉장하죠? 저는 이 화면을 우리 여기 그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꼭 핸드폰에 저장하고 다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도 보여주세요. 야, 상속세를 내려면 꼭 종신보험이 필요하대. 이 정도는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이 화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종신보험 들어서 뭐 상속세 마련 이거 다 하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제가 첫 페이지에 말씀드렸죠. 과세 표준. 재산하고 내가 총 가지고 있는 자산에다가 부채를 좀 빼서 정말 상속받는 부분이 상속세 과세 표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거나 뭐 생활을 하다 보면 아파트도 100% 다 내 아파트가 아닌 것이고요. 은행 담보대출도 있을 것이고요. 뭐 큰 아파트 평수 중에 내 집은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부채가 많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상속세 재원에서 상속세로 아니면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는 부동산이 11억 가지고 계신데 부채가 17억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부채가 훨씬 더 큰 분이시죠. 이렇게 부채가 훨씬 큰 분이신데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10억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내가 10억을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나? 아니면 빚으로 다 까이나?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떠냐면 상속 포기를 하거나 자녀분들이 아니면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탕감을 받는 거. 한정승인을 하던 상속 포기를 하던 해도 지금 요분 사망보험금 10억 가지고 계시죠? 이 부분은 자녀한테 고스란히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우리가 상속인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보험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도 상속인 지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부모님이 10억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계신데 상속인 지정을 정확히 아들한테 이름을 명확히 올려놨어.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고요. 이거는 고스란히 자녀분한테 보험금이 10억이 수령이 됩니다. 이렇게 보험이 수령이 되지만 이렇게 보험이 10억이 수령이 된다고 해서 상속세를 안 내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상속을 포기했고 보험금을 10억 수령 받으면 그거에 만큼은 또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10억이면 몇 프로의 세율이 책정이 될까요? 30%. 그러면 3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도 7천만 원은 자녀분한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러면 나는 그 상속세 절감이라고 모두들 말씀 많이 하시죠. 보험 설계사모님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상속세 안 내고 고스란히 다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방법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그거 빼고도 현찰로 지금 10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본 공제를 또 받아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2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시니까 받으니까 그러면 8천만 원에 대한 30%를 내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면 계약자는 자녀, 수익자도 자녀, 피보험자는 부모님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면 계약자랑 수익자가 자녀이고 보험료도 자녀가 낸다면 그러면 100%다 세금은 한 푼도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세금은 한 푼도 안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런데 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이 상담을 많이 받다 보면은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 초등학생이야. 수입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보험료를 자녀가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안 돼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이 자산가이신 분들은 자녀 앞으로 건물을 꼬마 빌딩을 사놓던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절세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녀를 계약자로 둬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험료 납입 기간을 보통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가져가거든요. 상속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속 재원 자체가 커야 되니까 매달 내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납입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어렸을 때 20세 미만일 때는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시고요. 성인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자녀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기간부터는 상속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40%를 보험료를 냈다. 나머지 60%는 자녀가 냈다. 그러면 요 40%낸 부분에 한해서만 상속세에 해당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10%를 내든 20%를 내든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속세가 남의 나라 얘기 아니고 상속세가 나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죠. 오늘 엄청나게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재산이 많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볼 만한데요. 종신보험 가입이 계획적인 재산관리 도구로 활용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상속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종신보험의 장점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저 설명해 주시죠. 네. 상속세 준비하시려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하거나 상담을 가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시죠. 평생 벌어서 아파트 한 채 준비했는데 이거를 또 세금 낸다고 팔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한테 훨씬 더 큰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령자들이 마지막을 앞두고 가장 찾는 보험이 종신보험이세요. 어떻게 해야지 자녀한테 덜 피해를 줄지. 이 부모님들은 참 그래요. 저도 이제 뭐 아들이 둘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무슨 고생을 할까? 장례는 잘 치를까? 상속세 준비는 미리 재원을 마련해 뒀을까? 이런 걱정을 하죠. 우리 고령자이신 분들은 가장 먼저 준비하고 싶은 게 종신보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속세로 1억을 남겨주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상속세를 1억을 남겨주고 싶은데 80세 되신 어르신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주식으로 1억 벌기? 이거 과연 가능할까요? 80세이신데. 저도 주식으로 1년에 1,000만 원 벌기도 너무 힘들어요. 안 되더라고요. 까먹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열심히 저축해서 1억 벌기. 우리 20대 초반이신 분들이 목돈 마련해가지고 1억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70만 원씩, 80만 원씩 8년, 10년을 꼬박 내야지 1억이 만들어지는데 80세이신 분들이 언제 내가 정말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7, 80을 아니면 100만 원을 7년? 이거는 거의 힘든 얘기거든요. 열심히 저축해서 1억 만들기 이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내는 보험료 원금 고스란히 자녀한테 다 보내주고 사망보험금으로 1억 받기. 이거는 어떠세요? 굉장히 혹하시죠? 사실은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작은 금액은 아닌데 제가 1억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내가 내는 보험료는 고스란히 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고스란히 다 살아서 자녀한테 그대로 물려주고 그다음에 가입 금액에 대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그 금액만큼 또 보험금은 고스란히 자녀한테 가는 이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60세 남자 사망을 준비하는 방법. 60세 남자 기준으로요. 사망보험금을 3억 2천 정도 준비를 했어요. 3억 2천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사망보험금 3억 2천으로 상속세 준비를 하시라고 설계를 해드린 거예요. 60세 남자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3억 2천 상속세. 이분은 상담을 했더니 3억 2천이 필요하세요. 세금을. 3억 2천 내야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억 2천에 대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보험료는 얼마냐면요. 한 35만 원, 350에서 60 정도 돼요. 그래서 350에서 60 정도 되는 돈을 쭉 내고 있어요. 20년 동안. 내는 원금이 6억 2,200이에요. 6억 2,200. 6억 2,200만 원이에요. 원금이. 그러면 이분이 내시다가 한 10년 정도 시점에 원금이 3억 1,000만 원 정도 됐을 때 사망을 한다. 그러면 얼마를 받으실 수 있냐면요. 6억 3천. 낸 돈 고스란히 다 받고요. 사망보험금 3억 2천도 고스란히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자녀한테 6억 3천이라는 돈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3억 2천 상속세 내고요. 3억 1천은 자녀한테 그냥도 물려줄 수 있는, 증여도 될 수 있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런 게. 만약에 20년 다 냈어요. 20년을 다 냈는데 낸 돈이 6억 2천이잖아요. 해지 환급금도 6억 2천. 100%다 환급률도 가능해요. 20년 동안 냈어. 60세 되셨는데 80세 딱 됐는데 자녀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애들이 막 한 번도 날 안 찾아와 봐.
아, 이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굳이 상속까지 가지 마시고 해지를 해도 내가 낸 돈은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이후에 노후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생활하면 어떤가.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이잖아요.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방법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어떻게 사망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일반 사망인지, 질병 사망인지, 재해 사망인지, 상해 사망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어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반 사망으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이런 일반 사망으로 해서 상속세도 준비하고 내가 낸 돈도 한 푼도 다 없어지지 않고 소실되지 않게 고스란히 다 증여가 되든 아니면 내가 다 찾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오늘 굉장히 알찬 내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시고 내가 그럼 과연 상속세는 얼마나 내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내가 낼 상속세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신보험 가입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또 안정적인 상속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1부 도움 말씀 주신 김경화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김경화 전문가와 K탑 자산관리의 이도희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이도희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아니 11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건강이라는 단어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질 좋은 삶을 위해 보험이란 친구를 함께 동행하시면 어떨까요? K탑 자산관리 이도희입니다. 네, 2부에서는 이도희 전문가와 함께 실손, 과연 유지 가능할까에 대해 살펴보며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실손 의료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죠. 사실 저도 가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가까이 존재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 부담이 되어 좀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 실손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대체 상품으로 좀 어떤 걸 추천하고 또 질병 수술비 범위는 어떻게 나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실손 의료비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요. 특히 1세대에서 3세대 실손은 저도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갱신시마다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면서 전화가 많이 오고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작 60세 이후에 정작 병원 갈 일이 50%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작 받아야 할 그 시기에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유지를 60세, 70세, 제가 방금 전에 110세 시대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80세 이후에는 과연 실손 의료비 유지가 될까요? 거기에 대한 대체 상품을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질병 수술비 쪽으로 제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진단금은 일회성이지만 질병 수술비는 일회성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수술이라고 하면은 매번 지급하는 수술비입니다. 또한 비갱신을 가입을 하게 되면 그 20년 납 100세 만기면 20년 동안 내고 그 이후에는 뭐 갱신이 안 되고 계속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에 관련된 그 보장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범위 같은 경우에는 엔대 수술비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16대 수술비, 30대 뭐 이런 수술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손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 자, 대체 상품을 저희가 지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질병 수술비 범위가 좀 어떻게 나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넓은 부위는 질병 수술비고요. 그 다음은 종수술비이기도 해요. 근데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는 거의 비슷한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엔대 수술비가 있습니다. 엔대 수술비는 16대 수술비, 30대 수술비, 요즘은 117대 수술비도 나오더라고요. 가입 금액은 굉장히 1,0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까지도 가입은 가능한데요. 이게 또 일회성인 부분도 있기도 하고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매번 매회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수술비만 지급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하겠죠. 그에 비해 종수술비나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면책 부분만 제외하면은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질병 수술비 범위를 도표로 아주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 범위는 질병 수술비가 가장 넓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면책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뭐 임신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치아 관련된 거, 그리고 성형 부분 또는 정신질환 부분, 이런 부분 외에도 몇 가지의 면책 부분이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만 빼놓고는 거의 다 질병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플랜을 앞으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대장 용종 제거술도 가능하다. 질병 수술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좋은 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내장 및 백내장 아시죠? 백내장 수술비도 질병 수술비에서 나간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사실 백내장이나 대장염종은 좀 비교적 흔하게 걸리는 질병이기도 한데 이것도 보장이 된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신규 보장 시 가입 한도 그리고 최대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병 수술비가 그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200만 원까지도 가능하셨어요. 그런데 조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타사에는 질병 수술비 자체가 50만 원 또는 30만 원 가입이 가능하시고 타사 전 합계가 뭐 200만 원까지 한도가 있는 회사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제시하는 플랜은 일단 질병 수술비 자체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금 이제 보험료를 질병 수술비 자체가 보험료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조금 낮게 책정을 하려면은 질병 수술비 50만 원에 질병 수술비이기는 하지만 백내장 및 대장 용종 이렇게 제외하고 100만 원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저렴하게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또는 질병 수술비 100만 원 하시고요. 백내장 제외 수술비를 50만 원 하셔서 이렇게 150만 원이라는 이렇게 가입 금액을 하셔도 굉장히 유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제시한 이 신규 보장 플랜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제 건강검진 다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흔하게 또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를 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이 대장 용종 제거 이력이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은요, 간혹 대장 용종 제거하는 제거하셔서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요거 받으실 수 있는지. 근데 요즘은 고객님들이 정말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질병 수술비 가입 금액 지급되는데요. 대부분들이 30만 원 또는 50만 원, 최고 50만 원 정도 가입하고 계세요. 근데 대장 용종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한 개, 두 개는 어느 정도 인수가 가능하지만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저도 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거의 6개 제거하신 분들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6개나 또는 7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보험회사 측에서 어떻게 보면 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불편하게 이제 고지사항이 좀 복잡해지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시하는 플랜은
대장 용종을 최대 7개 제거를 하더라도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이 청약이 가능한 그 플랜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대장 용종을 최대 7개까지 제거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제 사례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대장 용종 제거 이력이 있음에도 가입한 사례 이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 2023년 10월 5일에 그 질병 수술비 그냥 100만 원만 가입했습니다. 요 수술비 요 계약 사례로 제가 다음에 그 설명을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질병 수술비 100만 원 가입을 하셨는데 가입하고 그러면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2023년 10월에 가입하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화면에 보시면은 진단서에 결장의 상세불명 폴립 제거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대장 용종 수술이에요. 이걸 한번 하셨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상세불명 양성 지방 중성 신생물이라고 해서 이게 지방종이거든요. 요거를 또 2023년 11월 24일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각각 수술을 받으셨으니 각각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급된 사료는 다음 화면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입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요. 자, 실제 지급 사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2023년에 가입하시고 10월에 한번 수술하시고 또 11월에 수술을 하셨어요. 근접사고예요. 근접사고일 경우에는 예전에는 100만 원 미만인 그 보험금은 조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요 근래에는 굉장히 단속이 많이 심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 고객님께서도 불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면에 보시면은 2023년도에 11월에 5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또 2023년 10월에 50만 원이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두 건 모두 당일 지급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는 묻지도 않고 정말 따지지도 않고 정말 진단서는 좀 비싸요. 그러니까 수술 확인서를 내면은 거기에 보고 바로 지급이 당일 지급을 한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대장 용종 제거 이력이 있음에도 가입 후 한 달 안에 수술비 지급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리고 이번 달부터 간편 플랜 고지사항이 있어서 좀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까요? 네, 간편 플랜은 유병자 플랜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셔요. 근데 유병자라고 해서 뭐 큰 병에 걸리거나 이런 분들이 유병자 분들도 계시지만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유병자 안에 속하시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325 플랜이라고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번 달까지만 해도 이에노라고 해서 2개월 안에 보는 그렇게 굉장히 좋은 유병자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달부터는 이 2가 아니라 3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를 보게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뭐 추가 소견을 원하는 거였는데요. 이 상태가 이렇게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험사 측에서 확실하게 이게 바꿨습니다. 3개월 내에 질병 의심 소견과 질병 확진 진단 요 두 가지가 늘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마다 예외 종목도 있으니까 예외 질병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반 플랜 이외 유병자도 질병 수술비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수술비 보험료가 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수술비 플랜은 손해보험이나 이런 사에 20만 원, 30만 원 또는 50만 원 가입하신 분들은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제시하는 플랜은 갱신 상품이에요. 하지만 가입 금액이 100만 원 또는 15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니까 20년 갱신 또는 30년 갱신으로 쭉 받으시다가 30년 이후에 보험료가 너무 할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단 주계약이 상해 후유장애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질병 수술비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을 때 남자
기준으로 50대가 36,000원 정도 나오고요. 60세에서 80세까지는 4만 원대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보다는 약간 이게 50대는 약간 높습니다. 43,740원, 그리고 80세는 좀 낮습니다. 31,220원. 이런 플랜 어떠세요? 굉장히 보험료 저렴하죠. 그리고 100만 원까지 질병 수술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겠죠. 네,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쭉 살펴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원대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백내장이나 대장용종, 나이가 들면서 흔하게 또 발병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러한 대체 상품 가입해 보시고 또 혜택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요. 네, 보험 가입할 때는 내가 정말 상해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뭐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회사를 원하십니다. 물론 알 의무를 제대로 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급받는데 그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암묵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굉장히 잘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맞는 보험 적당하게 알차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행복해져라 또는 행복해져라 그대 오늘 행복해져라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끌어당긴 법칙을 아시죠? 계속 외우고 주문을 하다 보면은 행복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나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가격 경제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대체 상품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입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만족스러운 보험 플랜 실천하실 수 있게 보험의 정석에서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들을 전문가분과 명쾌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들어온 질문 바로 만나볼까요? 종신보험, CI보험, GI보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종신보험과 CI보험 그리고 GI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우선은 아시죠?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예요. 이 종신보험을 모태로 해서 파생 상품이 나온 게 CI보험과 GI보험인데요. 종신보험만 딱 가지고 계신 분이 막 암에 걸렸어. 굉장히 사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중대한 암에 걸리거나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중대한 뇌출혈에 큰 질병에 걸렸는데 사망 날짜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정말 중대한 질병에 걸렸으면 사망보험금에서 일정 부분을 선지급 받는 기능을 만들자 해가지고 CI보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심근경색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80%나 사망보험금에 뭐 1억을 가입하셨으면 80%나 50% 정도의 8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을 미리 선지급해서 땡겨받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보험이 CI보험이에요. 그런데 이 CI보험을 열심히 판매를 많이 했더니 불만사항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중대한 질병에 걸려야지만 받을 수 있고 그중에서 하나밖에 못해. 제일 처음에 발생한 중대한 질병 한 가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계약이 없어지니까 나머지 암에 걸려서 80% 선지급을 받았더니 사망보장만 2천만 원 남고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 정말 위험한 질병의 담보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GI보험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 이후에 파생상품으로 파생돼서 만들어진 건데 이 GI는 조금 더 일반적인 질병, CI는 크리티컬 중대한, GI는 제네럴 일반적인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일반적인 질병에 걸려도 선지급 기능이 있는 80%나 50%까지 선지급 기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기본 만들어진 틀은 종신보험인데 종신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더 심하게 아프면 CI보험, 조금 더 일반적이게 아파서 받을 수 있는 GI보험, 이렇게 보장 범위에 대한 차이고요. 그러면 보험료는 어떨까요? 일반 종신보다 CI보험이 조금 더 비싸겠죠. CI보험보다 GI보험이 조금 더 보험료가 비싸겠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언뜻 들으면 정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명확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종신보험에서 파생된 게 바로 CI보험과 GI보험인데 CI보험, 크리티컬,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과 관련된 보장이고요. GI보험은 일방적인 질병 사망과 관련된 보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요즘 보험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알아듣기 힘듭니다. 무해지형과 저해지 그리고 표준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차이점을 잘 알고 보험 가입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네, 보험 종류 많아도 너무 많죠. 시청자분께서 무해지, 저해지 그리고 표준형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보험 상품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좀 많기도 해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무해지 상품은요, 납입 기간 동안에는 혹시나 해약할 경우 해약 환급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만기 시점은 0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어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겠죠.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요. 납입 기간을 마치면 환급금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도 장점이에요. 하지만 뭐 보험을 해약하려고 보험 가입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저해지 상품은요. 납입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50% 정도, 30에서 한 40% 혹은 50%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은 되지만 납입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무해지 상품처럼 환급금은 오르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30에서 50% 사이의 환급률은 발생이 됩니다. 마무리로 그 100세 만기일 경우에 0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표준형은 일반적으로 환급금이 처음부터 발생은 됩니다.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보험료가 높겠죠. 그러므로 무해지 상품, 그리고 저해지 상품, 그리고 표준형. 가장 저렴한 건 어떻게 보면 저해지 상품일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보험료는 높은 상품은 표준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조건에 맞게 고객님들이 판단하셔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무해지, 저해지 그리고 표준형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환급금의 차이라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좀 장단점들이 명확하게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보험 가입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